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또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은 함께 정리해보고 다음 주 전략을 짜보는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호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증시부터 저희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정말 계속 많이 밀려 내려갔고요. 네. 코스피 시장도 어제도 그렇고 좀 불안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금요일은 좀 쉬고 나면 또 10월에 휴일 이후에 연휴에 바로 급락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번 주 월요일도 급락하고 또 어제 급락하고 그래서 좀 올라가면 바로바로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중동 불안도 있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주식이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일주일 동안 코스피 지수는 한 70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도 한 50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 전에 저점을 붕괴한지 여부가 이제 오늘부터 달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 하락은 좀 큰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소폭 하락할 걸로 보이고요. 어저께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 이제 금리 동결은 시사했지만 그래도 네. 아직 지금 현재가 충분하지 않다 이제 정책이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도 남겨놨거든요 여지를. 네. 그리고 4분기 경제랑 내년은 좀 이제 냉각이 될 거다. 그렇더라도 아직은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탄탄하게 경제가 있으면 이제 물가도 안 빠지고 있으면 오히려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좀 빠졌고 국채금도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라크에 미군 기지에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같이 중동 리스크가 조금 더 이제 장중에 미국장에 확대돼서 미국도 좀 한 1% 내에 빠졌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어닝 시즌이거든요. 어닝 시즌인데 테슬라가 이제 감익이 계속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어제 9.3% 종가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붕괴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이제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요 얘기는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좀 해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뭐 대표적인 중공인데 올해 미국 종목 7개가 급등했거든요. 그 7개가 급등한 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면 지수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다른 게 지지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0% 내외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지금 현재 수출하는 것까지 통제가 되면 중국 수출 규제로 전체적 매출이 좀 타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뭐 다른 지역에 있지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뭐 매출이 하락은 안 되지만 그래도 모멘텀 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네. SK 하이닉스도 중국 매출이 과거 2018년 대비해서 한 48% 매출의 48% 정도 지금 한 25%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좀 더 올라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적 회복이 좀 더딘 편이거든요. 그럼 엔비디아도 이 중국 수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으면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천천히 원래 이제 강하게 회복할 걸 봤는데 실적이 강하게 올라갈 걸 봤는데 좀 더 늦어질 걸 보여서 엔비디아의 모멘텀도 이제 거의 사라졌다. 당분간 이렇게 봐야 되면 미국 증시에도 기술주들이 상승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네. 물론 어저께 이제 넷플릭스 한 16% 올랐습니다. 16% 엄청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16% 올랐는데 테슬라가 안 빠졌으면 지수는 별로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넷플릭스 워낙 가입자 급증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쪽에 마이크로소프트라도 이쪽 기술주들은 좀 탄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이제 실적이 안 나왔던 주식은 많이 올라갔던 건 제자리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2차 전지주가 지수를 올해 끌어올렸고 어느 정도 지수 한 20% 올린 건 2차 전지가 주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추세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줄 하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를 하향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주가 하향하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하향해도 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이제 이슈가 부정적으로 반영되면서 대다수 추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아주 큰 상태고 그다음에 그동안 실적도 좋았던 엔터주까지 하락을 동참했고요. 그다음 또한 이제 다른 2차 전지라든지 로봇주라든지 올해 쏠림 현상이 있었던 섹터들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에 반대로 바이오주들이 오르가지 않을까. 그러면 네. 시장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이오주도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임상 뭐 거의 뭐 안 되고 있는 게 나오고 있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도 추가 하락이 지난번 예상해 드렸듯이 780대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특별하게 올라갈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섹터 같은 양극재도 그렇지만 양극재, 뭐 원극재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 안에서 확실하게 미리 주가 낙폭가도 다 이제 반영된 상태에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 강도가 괜찮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걸 찾는 게 아주 중요한 지금 시점이고 이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 내년에 실적 좋아진 종목 중에 많이 빠진 것이 시작하는 종목,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찾으면 그 추세적으로 잘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전체적으로 올해는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전체 섹터가 내년에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는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떻게 좀 전략을 짜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 수급은 최근에 좀 어떻게 동향이 될까요? 금감에서 발표한 외국인 8, 9월 달 결과치를 보니까 많이 팔았습니다. 8, 네. 9월 달에. 올해 전체적으로 좀 샀는데 전체적으로 한 7,167억을 샀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도 팔고 9월에 팔고 10월에 들어서 지금 1조 5천억 정도 팔았더라고요. 이제 네.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8, 9, 10월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왜 순매도를 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는 좀 사고 있는데 네. 나머지 이렇게 계속 팔고 있다는 것은 전체 우리 경기가 안 좋구나.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든지 뭔가 플러스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경기 침체는 좀 더 이어질 거로 보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 좋은데 물론 중국도 안 좋으니까 우리도 안 좋고 유럽까지 안 좋으니까 우리 유럽과 중국과 우리나라 세 나라는 세 지역은 쉽게 경기 회복이 잘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만 탄탄히 남아있는데 미국이 내년에 좀 침체로 들어간다면 네. 우리의 경기 회복은 좀 더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우리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섹터에 올해 전체가 쏠림 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네. 그 위에서 또 많은 개인 투자자가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은 아주 약한 상태다. 그래서 조그만 악재가 있어 좀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빠졌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급등락을 최근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월 네. 초부터 9월 말부터 급등을 했는데 9월 하순부터 최근에 급등락하고 있다는 것은 바닥권 임박해 있다. 물론 거래도 급증해 있습니다. 급증해 있으면 급등락하다가 다시 거래 급증한 이제 최근에 박스권 위로 상향 돌파하면 이제는 추세가 이제 안정적이고 물론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네.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부터 시작해서 1차 지지선은 2387입니다. 지난번 2400 안 깨졌는데 이게 깨진다면 추가 하락을 2300 아니면 2250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다음 주 원래 이제 저는 다음 주 정도부터 상승으로 봤는데 네. 그래서 다음 주 초반까지 이런 모든 악재들이 시장에 녹아들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20일 이후 하반월부터는 좀 더 매매하기 낫지 않을까 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 많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 주봉 차트로 보면 현재 지지선이 바닥이 아닐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 지지선, 제가 이제 이렇게 지지선 그어 놨는데 다음 지지선이 2257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한 2257포인트까지 열어놓고 있다면 지금보다 150포인트니까 한 7% 정도 하락이 열리겠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다수 중대형주들은 7% 하락이 아니라 한 10%대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하방도 조금 열어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체적인 이슈로 좀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사실 이번 주에 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실적이 정말 어닝 쇼크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이제 실제 안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물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빠지는데 왜 이렇게 이제 미국이 이제 테슬라 9.3% 빠졌냐면 머스크가 이제 스탠스가 실제 향후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멕시코도 언제 가동될지 모르지만 네. 또 신규 부지에 대한 공장도 이제 발표를 안 했거든, 언급을 안 했거든. 그거는 그리고 또 물가가 경제가 불안하다. 그다음 물가가 높다. 그래서 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지연하고 있다든지 빨리 뭔가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아주 어려운 난항에 처해 있다. 그러면 너무 부정적으로 오너가 보고 있으니까 이 시각, 앞으로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니까 투자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확 빠지는 거고, 그래서 넷플릭스 같으면 오히려 이제 급증하니까 기대감이 많으니까 막 16%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의해서 좀 빠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 실적을 리뷰하고 한 전망해 보면 실제로 매출이 234억 불 달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은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9% 늘었다는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분기보다 6%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17억 달러 정도에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2%는 줄어서 많이 줄은 거죠. 네. 그러면 이 전체 이익이 줄었다는 건 마진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마진 축소된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을 계속 인하를 하니까 잘 팔리는 모델 3를 인하를 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네. 작년 대비 52% 줄었는데 그다음에 지난 분기보다도 또 26% 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가격을 내려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많이 팔리진 않는 거죠. 가격 내는데. 매출 성장률은 작년 대비 9%밖에 안 됐는데 계속 한 1,000만씩 5, 6천만 1,000만씩 내리면 손해는 많이 줄어들자 이익이 그죠. 그래서 네. 이익이 줄어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체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한 10% 내에 빠지고 지난 대비 분기보다도 이익률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7.6%면 사실 이제 자동차 회사보다 아주 높거든요. 네. GM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크지만 원래 영업이익률보다는 낮았으니까 이익이 아주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 정책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재가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 CAGR 성장률을 보면 가이던스에서 회사의 발표는 한 50%씩 성장할 거다. 그래서 원래 최종적인 이제 생산 목표 이런 것은 바꾸지 않았고요. 그래서 236만 대 어떤 그 목표는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체는 가는데 이익은 준다는 거죠. 그럼 이익이 준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확실한 나의 고객층을 찾고 있으려고 경기가 나빠도 계속 비싸게 파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경기가 나빠질 거를 예상하고 가격도 빠져놓고 이제 생산을 해서 그대로 얼마 남지 않더라도 계속 팔겠다. 즉, 박리담회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초기에 진입할 때 시장에 도시바라든 히다치라든지 일본이 다 잡고 있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는 저가로 조금 기술은 낮지만 네. 저가를 해서 일본을 다 잡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체적인 대중화를 시키면서 그래서 테슬라는 그런 정책처럼 대중화 좀 싸게 팔면서도 조금 그래도 남으니까 많이 팔아서 하겠다. 그리고 공장을 계속 조금만 금리 여건이나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공장을 신규 부지에 짓고 독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갔는데 지금 전체 시장이 좀 나빠서 같이 악재로 작용되고 있고요. 테슬라 생산 추이를 보면 글로벌 생산 능력이 연 234만 대입니다. 획기적으로 많이 생산한 거예요. 사실은 GM도 그렇고 우리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전기차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기아차도 아이오닉 6 이제 스포츠형 이제 전기차 최신 전기차는 연간 10만 대, 5만 대 이렇게 해도 생산이 쉽지 않거든요. 전용 이제 해도 그런데 이제 234만 대라는 것은 그러면서 남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현대기아차도 700만 대 내외 생산하는데도 이 200만 대로 이 수익을 거의 가져가니까 아주 많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공장이 가동이 되면 판매가 확 늘고 생산 느니까 실적에 보탬 될 텐데 이 가동 시점 미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게 시장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 미정이라는 고급니다. 경기 불확실성. 그래서 정설 속도 조절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2020년도 IT 막 좋을 때 코로나 시대에 대다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공격적인 시설 정설을 엄청나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로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만큼 업황이 나빠지면 이렇게 속도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런 보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미국의 고금리 현상이 이제 테슬라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속도 조절하면 시세 등도 테슬라 주가도 급하게 올라가지는 못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캐파로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나 베를린 생산 능력은 2분기랑 같아 보면 막대 그래프를 보면 비슷한데 이제 네. 3분기가 좀 크게 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3분기 늘어난 건 상하이
95년대 느는 거고 전북 27%, 텍사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늘고 있는데 그다음 생산 능력 캘리포니아 베를린이 독일이 늘리면 유럽 시장이 좋아지면 베를린을 늘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신규 공장은 전체가 다 이제 캐파가 완전히 찼을 때는 다른데 신규로 확장적으로 갔는데 아직은 좀 더 천천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경쟁사 밸류에이션 비교하면 뭐 BYD라 지금 현재는 테슬라와 경쟁하면서 이제 경쟁사는 BYD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BYD를 비교해도 현재는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경쟁사 밸류에이션 보면 테슬라는 54배 정도, 그 다음에 BYD 19.5배니까. BYD도 2배 정도 높습니다. 주가. 그런데 BYD는 중국에 지금 중국 전기차가 싸게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중국 자체에서도 전기차 침투율이 한 23% 정도 되니까 중국은 이제 BYD는 뭐 만들면 잘 팔리니까 그러면 그래서 대신에 BYD가 올라오니까 테슬라도 중국에서 좀 부진 좀 하거든요. 과거보다. 그래서 이 경쟁이 두르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대기아차는 뭐 4배밖에 안 되지만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GM이라든지 향후에는 결국은 이제 뭐 시간이 걸리지만 25년도까지는 계획상으로 보면 전기차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침투율, 테슬라의 점유율은 MS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2030년대까지 가면 테슬라는 점유율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70%에서 계속 내려 지금 50% 정도 점유율이 됐거든. 그러면 이제 한 20%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사실은 20% 내려와도 많이 파는 거거든요. 자동차 전 세계 연간 판매량이 한 9천만 대 정도 됐는데 원래 테슬라 목표는 1,800만 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20%를 점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점유율 실적 내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E를 보면 테슬라라든지 다 좋습니다. BYD라든지 20% 정도니까 현대기아차의 뭐 2배니까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ROE가 중요한데 이 정도면 충분히 주가가 다른데 PER이 2배 정도 뭐 3배 높아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 보면 PER 21년도 216배에서 지금은 25년도는 40배 이상이 올해는 74배. 그럼 계속 낮아지고 있죠. 주가가 낮아지면 PER이 낮아진다는 건 주식이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사실 21년도 216배로 보면 지금보다 주가가 뭐 5배 이상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주가는 올라간 거죠.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천천히 이 40배가 아마 한 30배 이하로 와야 적정 주가일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반등할 걸로 보이고요. PE에서 매출 비율도 보면 계속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고평가죠. 일단은. 테슬라는 고평가지만 그래도 계속 매출을 늘어나기 때문에 25년도면 4,900억 되니까 길게 보면 25년도까지 봤을 때 이후로 보면 지금 뭐 물려도 상관없이 회복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테슬라 주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238달러거든요. 어저께 분기했습니다. 어저께 217달러 끝났으니까 한 방에 내려온 거죠. 그러면 지지선을 한 방에 붕괴를 하면 추세 하락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추세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217달러 끝나지 않을 거고 반등하더라도 다시 빠질 거로 보여서 1차 지지선인 200달러 깨서 217달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제가 100달러 있을 때 200달러 기본가고 그다음에 올해 목표가는 300달러거든요. 정말 299달러 갔다가 지금 내려오면 주로 300달러 가서 내려오면 전체 고점에 대해서 한 30%대 내려오거든요. 그럼 300에서 30%는 90달러잖아요. 그냥 한 100달러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200달러 깨져야 되거든요. 200달러 깨져서 187달러에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2차 전지분 전체적으로 바닥에 확실한 바닥을 찍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도 어느 정도는 지금 테슬라만이 이제 딥커플링 됐는데 그래도 커플링화가 있어서 테슬라가 바닥을 좀 찍어야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반등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양극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187달러, 그 다음에 추가 하락한다 160달러 때까지 보면 된다. 그 정도까지 보면 그때부터는 즉 187달러부터 160달러 사이는
내년을 보고 공격적으로 그때부터 매수 진입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제 서유학 기미 분들이 가장 네. 많이 투자를 하시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전략이랑 실적까지 함께 또 분석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투자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특별히 볼 건 미국 금리랑 이제 중동 관련 전쟁을 계속 봐야 되는데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특히 국채 금리도 5% 돌파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5%대에 가면 이제 금리 악재는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더 이상 그건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네. 이게 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정도에 시장의 악재로는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전쟁 요 주변국 이제 이란이나 이렇게 참전 여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저는 기본 베이스로는 참전이 불투명 안 할 걸로 보고 있는데 뭐 전쟁은 그 나라 지도자가 하는 거니까 모르죠. 알 수는 네. 없죠, 그죠? 그래도 이제 현재까지 여러 가지 말로는 하지만 뭐 참전 의지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란도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과 관계도 그런데 여기서 전쟁하면 또 나빠지고 또 어려운 시절을 가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적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가서 정제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그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계속 이제 시장이 불투명하게 흐르는 게 가장 큰 악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각 업종이 전체 가는 거는 만약 2차 전지가 많이 빠져서 양극재 빠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부터 오를 거다 11월부터 네. 이것은 내년에도 불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고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확실한 주식 이제 턴어라운드 확실히 되는 주식은 골로 돈이 모인다. 유동성이 이제 전체적으로 20년도 21 유동성 엄청 크고 다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는 유동성이 그나마 긴축을 덜 남아 있는 유동성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좀 쏠려서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그 쏠려서 돌아다니는 것도 없다. 쏠림 현상 할 수 있는 유동성도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물려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그 안에 섹터가 안에 확실한 종목만 급등하는 그런 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종목 어떤 거 볼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저는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네. 코웨이는 이제 사실은 정유 이 렌탈 시장은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도 안 되고 해외 말레이시아 성장해서 갔는데 2017년부터 이 주식도 계속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태국 렌탈 시장에 진출해서 네. 이제 한 전가율이 뭐 많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 이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특히 태국 시장을 보면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도 단단하고 뭐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 대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웨이까지 오늘 관련 종목으로 함께 제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모닝쇼 진행되는 동안 10년물 국채금리 또 5%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또 고점에 오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